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날 강세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각국에서 여러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또 최근에 또 올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서 물가 관련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 최근까지 미국이나 한국 주식시장이 예상외로 강세를 보였던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실물 경기를 의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 위에 글로 써드린 대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물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GDP 성장률, 뭐 고용,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뭐 금리 인상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 이걸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융 부분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여러 투자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보고 우리의 자금이 직접 녹아져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빗대서 실물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꾸 이렇게 좀 역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 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초, 올해 상반기가 예상외로 주식이 떴던 거는 어떤 이유일까라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기대심도 있었을 거고, 작년에 많이 안 좋았으니까 기술적인 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는 대로 올해 또 반발 매수세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는 뭐 빅테크의 상승이 주도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주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판단을 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주황색이 실물 경기의 움직임 패턴이라고 보고요. 이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금융 경기가 녹색처럼 조금 더 급작스럽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예상외의 주식 상승의 국면이 1번 빨강색으로 그려놓은 1번 박스 영역 또는 2번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경기가 둔하고 좀 더 슬로우 다운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침체, 굉장히 막 심각한 어떤 위기가 올 만큼의 그런 상황 체질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어제만 해도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게 다시 반증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계속해서 빠졌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번 국면에서 작년 초반 이후에 작년 말 1년 내내 거의 빠졌었죠. 그런데 빠진 이후에 올해 초에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역이라고 볼 때, 자 그러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또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뭐냐, 실물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유튜브나 자료를 통해서도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탄탄하고 오더라도 약한 조정, 뭐 어떤 슬로우다운 정도가 올 거다라는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지 않았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올해 예상외로 이런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주식을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해당되는 금융시장, 자본시장, 예를 들면 뭐 채권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시는 것보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속해 있는 어떤 실물 경기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물가지수 관련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이 그래프를 한 서너 차례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한 건 구체적으로 2020년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반이면 3월달 팬데믹이 발발할 그때였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20년 초반부터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게 되고, 그 이후에 2020년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공급망의 흐름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요인별로 뭐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보죠. 그 큰 그래프 안에 작은 그래프, 내구재 가격, 에너지 가격, US 소매기업 이익이라고 제목을 해서 제가 작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가장 왼쪽에 내구재 가격이라는 것이 이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했던 수요가 끌어왔던, 유발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굉장히 억눌려 있었잖아요. 외출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소비도 좀 부진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락다운이 풀리게 되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락다운을 좀 늦게 풀었지만 해외 서방 국가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락다운을 생각보다 빨리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락다운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소매 제품, 내구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폭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유발했던 패턴이 제목에 써드린 대로
디맨드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제학적으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제품을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요 견인.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이후에 아까 서플라이 체인망의 두 번째, 자 이제 서플라이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 이 공급망 쪽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시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잘 아시는 대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거의 폭등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라고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서플라이 레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마진이 줄어들고 이런 악영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서플라이 체인의 그 끝단 부분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된 제품은 다시 기업들이 시장에 내다 팔게 되고 이 시장을 내다 팔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또 빨강색 글씨로 써드린 프로핏 마진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기업 이익이 유발시키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가장 먼저 유발됐던 디맨드 레드 인플레이션은 그래프에서 보시는데 내구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이전 수준까지 거의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가격도 잘 아시는 대로 어제만 해도 WTI가 60불로 다시 떨어졌죠. 에너지 가격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원자재 값들은 거의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수요가 견인했던 인플레이션과 비용이 인상시켰던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이제 정상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인플레이션이 이 기업 이익이 끌어왔던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다시 해석을 좀 하면요. 프로핏 마진 레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원자재 값 상승하게 되고 원자재 값 상승하게 되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은 이 마진율,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비가 견조하다는 전제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 끌어올려졌던 제품 가격이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국면의 인플레이션이 프로핏 마진 레드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그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프로핏 마진 레드 인플레이션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기업들 마진은 소비가 견조하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세겠죠.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생각보다 셌던 이유가 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그 주요 국가들의 생산자 물가 지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가 지수 여러 그 상승률 그래프를 볼 때는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상승률은 빼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요국들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그만 그래프, 서플라이 레드 인플레이션 뭐 이런 데 다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작년 7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둔화폭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둔화폭이 굉장히 빨라요. 크고.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거나 또는 이제 중국이 예상외로 오늘 제가 중국 뭐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락다운이 풀린 이후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중국 디플레이션 영향도 있을 거고 물가가 둔화하는 데는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되면서 이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증했던 것들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는 효과 그래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국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대로 미국과 유럽과 한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영역권에 아직 도달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근처에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중국은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마이너스 영역권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가 이래서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것인데 하락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권까지 가서 지나쳐버리게 되면 이건 디플레이션 영역이라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반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둔화폭이 빠르다는. 자,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물가 압력을 해소하는 측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바로 기업의 생산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기업 마진율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Profit Margin Led Inflation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좀 빠르시는 분들은 이거 문제네. 기업만 이게 돈 벌어서 되겠어, 이런 의견이 있으실 텐데, 아마 실제로 이건 참 순수하게 참고입니다. 그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까지도 지금 이 Profit Led Inflation이라는 거를 Greedflation이라고 명명을 해요. 유럽에서는 작년 말부터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해서, 아니 물가가 이렇게 심하고 그런데 소비자들 힘든데 기업들만 마진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가 올려서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해서 니네 이익만 그렇게 탐욕스럽게 벌어갈 수 있어?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사실 나왔거든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그걸 Profit Led Inflation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저께 기준, 어제 그제인가요? 그 제롬 파월이 상원 하원에 가서 청문회 할 때 딱 요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조금 더 하쉬하죠. 그리드라는 게 탐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 기업의 이익을 니네가 주여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써드린 대로 그 어떤 특정 품목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든가, 아니면 국가가 주도로 해서 이 할인해서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물가 억제, 프라핏 레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다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할 때 필요한 그 기본 원자재 값들 포함해서 생산 비용을 PPI, 생산자 물가라고 하면, 이게 제품화가 돼서 소비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한테 팔릴 때 형성되는 가격을 CPI, 소비자 물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럼 뭘까요? 기업들이 먹는 마진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마진의 대형 지표로 CPI와 PPI 차이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그려본 건데, 뭐 헤드라인 코어를 같이 그려봤습니다만 그냥 헤드라인으로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조그만 그래프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차이와,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죠, 헤드라인. 그리고 S&P 500 주가지수를 같이 그려본 겁니다. S&P 500은 보시는 대로 연한 회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차가 S&P 500, 다시 말하면 주가를 한 1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경험상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물가지수가 주가지수를 1년 선행하는 거를 시차를 조정해서 두 개를 좀 같은 그 시차를 맞춰서, 이를테면 이 그 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차이의 1년만큼의 폭을 줄여서 같은 기간으로도 그려본 겁니다. 큰 그래프가. 어때 보이시나요? 패턴이 거의 정확하죠. 설명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 주가에 선행을 하는데, 이게 1년 정도 선행을 하더라.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나 수요가 회복하고 있고 그 기반이 견조하다는 전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비나 수요가 견조하지 않으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겠죠. 소비가 계속 된다는 전제로 해야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을 할 때 기업 마진도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이 그래주면 좋겠지만 어떤 폭으로 내릴지 모르겠지만 기업도 가격을 적당히 내리고, 뭐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선행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것은요, 아까 누차 제가 왜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에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인데,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기업 실적은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패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산 비용이 상승해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고, 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된 게 소비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면서 기업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이 시기가 거의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체리 피킹 한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똑같이 딱 같은 기간 동안에 그려보니까 거의 정확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파란색 큰 박스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의 차이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폭보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둔화폭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19일 날 강세장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서포트하는 다른 좀 세부적인 의견이라고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을 해서 이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고 주식이 회복될 거라고 해석을 할 때 가장 전제가,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소비나 수요가 견조하다는 전제여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산자 비용이 하락을 하거나 마진이 뭐 늘어나고 할 때 제품이 잘 팔려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용시장 지금 실업률 3.7,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완전 고용 수준을 보는 게 한 4% 되는데 4%보다 낮은 3.7% 수준. 노동시장 여전히 견조하더라.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6월 달에 지난달 59.2에서 63.9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소비심리도 기대지수, 심리지수도 회복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지난 5월달 기준으로 전달 1.23에서 1.61로 상승을 했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 써드리진 않았지만 연한 회색 그래프가 사실 미국의 소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PCE,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거든요. 아래 주황색 소매 판매는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긴 트렌드가 우상향이지만 이 개인 소비 지출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자기 지갑, 통장에서 돈을 얼마나 빼서 실제 소비에 사용을 했느냐를 집계하는 비교적 가장 정확한 소비 그 시장의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 개인 소비 지출을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떤 리서치 독립기관들이나 아주 유명한 하우스들이 기업 이익을 올해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참고로 이 왼쪽 박스에 있는 야데니 리서치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리서치 센터 회사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골만삭스가 S&P 500 기업의 이익 전망을 발표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를 같이 그려왔거든요. 골만삭스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하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데니 리서치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보수론자, 낙관론자의 컨센서스를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요. 야데니 박스 왼쪽 박스에서 빨간색 캡션 띄워서 그려놓은 게 2023년 분기별 기업 이익의 전망치입니다. 가장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YOY로 Revenue Growth,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성장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올해 2023년 4% 정도 예상하는데 1, 4분기가 9.1, 2, 4분기가 3.6, 3, 4분기가 2.3, 4, 4분기가 2.5. 자, 2, 4분기 지났습니다. 2, 4분기 발표되겠죠. 1, 4분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지만 1, 4분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뭐 그렇게 크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이 패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보수적으로 본다는 야데니에서도 그 분기별 기업이익 성장치를 다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 영역은 아닌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컨센서스하고는 조금 비슷합니다. 패턴이. 대부분의 그 하우스들이나 IB,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기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걸로 봤고 3, 4분기부터는 최소한 거의 모든 회사들이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야데니가 2, 3, 4분기, 자 3, 4분기만 보죠. 3, 4분기 플러스, 최소한 플러스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나 IB 이런 데가 02, 3, 4분기 마이너스였다가 3, 4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자, 그럼 기업 이익이 전망이 나쁘지 않은 편인가요? 매우 나쁜 편인가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을 잠깐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 지표도 발표됐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가 골만삭스 출신의 여자분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을 하면서 650bp를 한 번에 인상시켰습니다. 자그마치. 65bp가 아니고 650b면 6.5%를 인상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치긴 하지만 지금 트리키예가 물가 상승률이 40%라고 한다면 6.5% 인상을 시켜서 기준금리 15%로 인상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리고 영란은행이 예상외로 25bp 정도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50bp 인상시켰고, 스위스은행이 25bp 인상시키면서 다음 회기에 25bp를 인상시킬 거를 확실시 했습니다. 예상외로 좀 큰 폭의 인상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그 나라 통화가 달러화 대비, 기축통화라는 달러화 대비 적어도 강세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미달러 대비 환율을 그려드린 대로 터키, 영국, 스위스는 달러 대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터키와 영국 예상 외에 큰 폭의 인상을 했던 두 개의 나라의 통화가 미달러화 대비 약세였어요. 오히려 미달러화가 더 강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미달러가 결국 강세라고 하는 걸 금리를 대폭 인상시킨 국가의 통화보다도 강세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세다는 겁니다. 물론 터키나 영국이나 생각 외로 큰 금리 인상폭을 가져가게 되면 경기가 오히려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 작년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오판하고 되게 안 좋게 비관적으로 봤던 그런 논리처럼 어쨌건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걸 이 환시장에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9일 날 경기 펀더멘털 지표를 위시해서 저희가 미국이 좀 더 강세장을 갈 것 같고, 물론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드렸다면, 오늘은 작년부터 우리를 계속 괴롭혀왔던 물가 관련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상장되어 있는 주가 또는 종합주가 지수가 일방적으로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하향하지도 않고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하락하고 어떤 아이들은 상승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끌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건 조금 더 좀 지나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분산 이렇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